내가 쓰는 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대출의 기술 안프로입니다. 저희 채널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시거나 융자 업무를 보시는 분들, 주택 구입을 위해 담보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 이미 대출을 사용 중인데 이자를 낮추거나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프로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5일이고요. 질문과 정보 공유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 많은 분들로부터 내가 쓰는 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저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대출을 쓰고 있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셋집 을 얻거나 월세도 해당되니까 월세방을 얻거나 이런 분들한테 다 해당될 수 있으니까 한번 받으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에 관련된 그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 부분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주택담보대출 쓰고 계신 분들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가 해당이 되고요. 전세대출 쓰고 계신 분들은 원리금 상환액이 해당이 되고요. 월세로 계신 분들도 월세납입금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각각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오늘은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앞으로 쓰실 분들은 대부분 상환 방식이 원리금균등이나 원금균등 상환 방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매달 내는 그 상환 금액에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이 포함되어 있죠. 그 중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용어를 굳이 딱딱한 표현을 쓰자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어쨌든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가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분들이 공제 대상에 해당되고 또 어떤 주택이 해당이 되느냐. 그 다음 주택담보대출이면 다 되는 게 아닐 수 있으니까 어떤 대출이 권에 해당되는지, 그 다음 어떻게 소득공제에 적용되는지, 그 다음 공제 금액과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5가지를 차례대로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제 대상자입니다. 세금을 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심지어 일용 근로소득자는 제외되고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이거는 이제 분양권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당연히 다주택자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그러니까 공제 대상자가 세대주일 수도 있고 세대원일 수도 있는데 해당하는 사람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이겠죠. 내가 서울에 집이 있고 가족들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나는 직장 문제 때문에 지방에 가 있어요. 나만 지방에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대출을 쓰는 차주가 저인 겁니다. 뭐 그렇다면 내가 세대주이면서 내가 대출을 쓰고 있다. 그렇다면 공제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공제 대상자가 세대원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만 가능합니다. 일단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어야 되고 세대원 본인명의 주택이어야 되고요. 세대주인 남편이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남편 소유 주택에 대한 공제를 세대원인 아내가 받을 수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자이고 본인 명의의 주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된다. 이 부분은 세대주인 경우와 다르죠. 세대원이라면 공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된다. 이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그 다음 공제 대상 주택입니다.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됩니다. 취득 당시입니다. 취득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뭐 시세가 올라서 기준 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거는 괜찮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 보면 2024년 1월 이후에 취득한 것이 6억 원, 기준시가 6억 원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법이 계속 개정됐기 때문에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 2013년 12월 30일이 이전에 차입한 거는 주택 규모 제한도 있었으나 현재는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주택자였다가 뭐 원래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1주택이 되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공시가격은 6억 원이 넘는지 없는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소득공제가 가능하느냐? 불가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전세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에 관련된 거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이 되는데 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는 이 오피스텔이 해당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법에서 해석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주거용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 부분과 좀 혼돈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택담보대출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 차입금 요건이 있습니다. 모든 대출이 그럼 공제 대상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주택소유권 이전 등기일,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구입 잔금 대출로 받은 것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10년 이상 장기 대출만 해당 사항이 있고요. 장기주택 처당 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빌린 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여야 된다. 그 다음 해당 차입금을 대환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최초 차입일로부터 합산해서 해당 차입금이니까 처음에 빌린 대출이 주택잔금 대출이어야 되는 거고 그 대출을 대환한 경우도 해당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최초 차입일로부터 합산 15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 최초 차입금의 잔액이 연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대환하면서 추가 대출을 많이들 받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환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 그럴 때는 추가 대출 받은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최초에 빌려던 그 잔액 안에서만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소득공제 적용은 어디까지 가능하느냐 보시면 표가 쭉 이렇게 있는데 얼핏 헷갈려 보이나 포인트는 이겁니다. 주택의 소유자와 돈을 빌린 사람이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와 있지만 실제 가능한 케이스만 보면 간단합니다. 두 가지죠. 여기. 근데 근로자 그러니까 주택의 명의자도 근로자인 나, 대출을 받는 사람도 근로자인 나 당연히 가능하고 그 다음 주택의 소유자가 근로자인 나와 나의 배우자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대출을 빌리는 사람은 근로자인 나인 경우가 가능하다.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니까 밑에 두 가지 케이스는 실제로 공동채무자 하는 경우인데 요즘은 뭐 거의 해주는 금융기관도 드물고 하는 분들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되는 두 가지 경우는 아주 그냥 명백합니다.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전부 대출을 빌리는 내가 근로자여야 되고 대출을 빌리는 것도 근로자인 내가 빌려야 된다. 공제 금액 및 한도액입니다. 과연 그럼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느냐. 먼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한의 공제 금액과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 금액 및 주택 마련 저축 공제 금액 합계. 그러니까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몇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을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인 거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상품을 보니까 가장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이거네요. 상한기간이 15년 이상 고정금리 그리고 비거치식 분할 상한. 그런데 여기서 고정금리는 그 5년 주기 변동금리를 포함합니다. 요즘 시중 금융기관에서 가장 많이 파는 게 5년 주기형 변동금리인데 그 상품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뭐 변동금리나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혼합형금리, 3년 고정 후 변동되는 혼합형금리 이런 거는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죠. 여기 상한기간이 15년 이상, 한도액이 800만 원. 그래서 한도액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적습니다. 근로소득이 많아서 공제를 많이 받으면 유리한 분들은 이런 것도 고려해서 대출을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계속 개정에 의해서 내용이 바뀌어 왔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이렇게 돼 있고요. 예전에 빌리신 분들은 과거 본인이 빌렸던 시기를 고려하셔서 한 번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요. 작년 2025년 10월에 국세청에서 배포한 자료를 토대로 제가 핵심되는 내용만 발췌해서 정리해 본 거고요. 이 자료는 이제 79페이지에 달하는 PDF 자료로 배포된 건데 제가 그 제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올려 놓도록 하고요. 유튜브 하단에 그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전세 대출 그리고 월세 납입금 이 부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니까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프로였습니다.